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부터 드립니다. 저는 벌써 인생을 60년 이상을 살아온 여자로 제 기구하고 고달픈 인생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고 싶어 이 자리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짧게 보면 비극, 길게 보면 희극이라더니 제 인생이 딱 그렇더군요. 항상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막상 60년을 살아보니 또 다른 모습이더이다. 제 이야기도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만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제 울분과 제 상심, 제 상처까지 전부 내려놓으려고 하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비극이자 지나보니 희극이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 촌동네, 진짜로 이런데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촌동네에서 태어난 촌년입니다. 병원을 가려면 차를 타고 20분을 좁기 나가야만 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전기는 겨우겨우 들어오게 되었지만 도시가스 같은 건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동네였고 LPG 가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나중 들어 길이 닦여 차도 들어올 수 있으니 전기도 가스도 신식으로 변경이 되었지. 그 전에는 아궁이에 불 피워서 떼고 촛불에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살던 집만 해도 초가 지붕에 얹어진 그런 곳에서 10대를 보냈으니 말입니다. 요즘은 남아있는 집도 없어서 사진이나 민속박물관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지푸라기 엮은 초가집. 저는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아이를 줄줄이 낳았고 맞이인 제 밑으로 딸린 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줄줄이 딸을 셋이나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어찌나 성의 없이 지었는지 막순이, 순자, 끝순이, 그리고 막내 아들 정우, 이렇게 네 남매가 묵직하게 지냈었습니다. 딸들 이름에서부터 애정이 얼마나 없었는지 눈치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딱 보고도 아시겠죠? 막순이는 막 낳은 딸, 순자는 다음이 아들이길 바라는 딸, 끝순이는 이제 진짜 끝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하시더군요. 딸들이 이름으로 받을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아들 하시면서 지었다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며 막내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살아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시작된 차별이 나중에 들어서는 얼마나 심해졌을지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먹는 것도 아까워 죽겠다는 세 딸들은 그저 아들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저희는 서툰 솜씨로 우는 아이를 달래야 했고 기저귀 하나를 갈지 못한다며 혼이 나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막내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어명을 받든 셈이죠. 저를 비롯한 동생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로 밭일을 나가야 했고 강원도 총구석답게 감자를 캐야 했습니다. 철이 되면 고사리를 캐기 위한 산을 뒤지고 더덕을 캐다가 삼이라도 발견하는 날에는 밭일에서 제외되고 저녁으로는 귀한 계란 프라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막내 아들에게만 우리가 모은 쌈짓돈으로 산 고기 반찬을 주었고 저희들에게는 고기를 사면서 공짜로 얻어온 힘줄을 삶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구차하게 살았는지 나열하자면 끝도 없고 그 어떤 불운한 사람과 비교해도 저를 이길 사람이 없을 거라 자부를 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친 몸을 이끌고 머리 닐 곳만 생기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기를 몇 년. 제 나이가 18 꽃다운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의 집으로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시골은 정말 촌 중에서도 촌이라 20대 중반까지 결혼을 못하면 어딘가 하자 있는 놈이라는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다리를 전다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들 빼고는 죄다 20살 초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꽤 먼 거리에 있는 타지까지 팔려가는 처지였고 남자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으니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어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짜고짜 부모님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사진 한 장을 턱 내밀었을 때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었죠. 저는 도망을 가고 싶은 생각을 했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 볼모로 딸린 여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도망을 간다면 줄줄이 있는 동생들에게 그 자리가 주어질 테니 제가 희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저에게 도망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동생들에게 이 짐을 떠넘길 수 없다고 내가 갈 테니 너희들이라도 제대로 살아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팔려가기 전날까지 동생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고 눈이 퉁퉁 부어버린 저를 보며 부모는 저에게 얼굴 못나졌다며 화를 내셨죠. 결국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날이 찾아왔고 남편이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온전하고 말도 잘하고 듣는 것도 잘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왜 나를 굳이 돈을 주고 사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했습니다. 시댁 살림은 넉넉한 편이어서 우리 막내 아들 정우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도 시켜주고 등록금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이었고 서천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물어 이 시골에 있는 저를 점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는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워낙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니 그렇다 쳐도 둘째와 셋째가 참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타지로 나가는 건 처음인지라 제 처지 또한 무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시집을 가서 합방을 하는데 남편이 힘을 영 쓰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28해를 지나고도 결혼을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합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편이 힘을 쓰지 못하니 당연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 시골 사람들에게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는지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몰매를 맞는 대역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까지 낳지 못한다고 아주 등신을 들여놨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고기잡이 일이라도 도우라며 난생 처음 배를 탄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뱃머리에서 구역질만 정신없이 했습니다. 제가 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뱃멀미가 엄청나게 심한 타입이었나 봅니다. 정말 머리가 어지러워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멀미를 했습니다. 저는 제 뱃속의 장기까지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을 못하고 배 구석에 앉아 계속 빌빌거리고 있자 시모는 저를 한 대 두 대 손을 올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손만 번쩍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시키는 일만 고지곧대로 해야 하는 로봇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차리라고 하면 밥을 하느라 정신을 놓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청소를 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시집살이를 시켜도 너무 시키니까 시집을 온 지 2년째 되던 날 울면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강원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발 이 집에서는 나는 지나가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화를 잔뜩 내면서 제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면 17살밖에 되지 않은 정우는 대학을 어떻게 가겠냐고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매달 집으로 돈을 보내주어서 정우가 모자람 없이 공부도 하고 동생들도 배부르게 먹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버텨야 그 돈이 계속 지급이 될 거고 정우도 대학을 번듯하게 나와야 나중에 집안을 위해 힘쓰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 전화하는 것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봐야 위로의 말을 듣기는커녕 제 처지를 실감하는 비수만 꽂혔으니까요. 간혹가다 동생들이 전화를 받을 때만 통화를 했는데 동생들이 하는 말이 막내가 벌써부터 사고만 치고 다니고 공부도 쥐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배가 고프다고 매달 저희 시댁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막내 동생에게만 고기를 사준다고 서럽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동생들이 배부르게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결혼 장사가 부모 욕심에 차지 않았는지 순자는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다며 돈을 벌어와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 공장에 들어갈 수 없는 끝순이는 여전히 남의 집 밭일을 도우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억장이 다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한탄스럽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들의 삶도 만만치 않더군요. 저는 결국 동생들에게 언니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는 조금만 버티다가 도망이라도 가라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며 살고 있었지만 제 슬픔을 동생들에게 굳이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나갔던 시부모 둘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태풍 예보가 한 차례 나온 날이었는데 고기잡이 배들은 정박을 하고 바다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보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가 뜨지 않으니 본인들이 후다닥 나가서 한 타임만 쓸고 오면 된다고 시모가 욕심을 바락바락 부린 것입니다. 남편은 태풍이 분다고 하니 위험하다고 고기잡이를 나가지 말자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그러니 네가 물러 빠진 거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나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30분 이내로 돌아오겠다며 시부와 시모만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가자 몇 번이나 요구를 했지만 남편이 뱃멀미도 심한 사람인데 나가봐야 도움도 안 된다고 해서 저랑 남편만 두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진입한 태풍으로 인해 파도는 너무나도 셌고 고기잡이 배는 전복이 되었고 시부와 시모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더니 고기밥이 된 것이라며 마을 사람이 모두 입을 모아 그들의 우매함을 꾸짖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저와 남편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시신 없는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솔직히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구박하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그렇고 천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문제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었던 배가 사라지고 나니 우리 남편이 할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배를 다시 사자니 그만한 돈이 없었고 당장 다른 일을 알아보자니 남편에게는 할 줄 아는 것이 고기잡이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집 배를 타자니 뱃삭이 적고 이리저리 재고 따지다가 결국에는 동네 어르신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수산 경매 쪽에서 오래 터를 잡고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수산 경매일을 해보라 권유해 주셨던 겁니다. 남편은 더 이상 놀고 먹다가는 둘 다 손가락만 빨게 생겼다면서 수산 경매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수산 경매일이 뱃일보다 훨씬 적성에 잘 맞았는지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의 경매장에서 생선을 싸게 구입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수산 경매장 옆에 있는 시장에서 생선을 싸게 떼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눈깔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적응해 가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고 대화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등살에 그동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서로에게 있었던 오해가 서서히 풀리면서 저희 사이가 무척이나 좋아지게 되었는데 그 덕인지 결혼한 지 5년 만에서야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가 사라지면서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니 저희도 순조롭게 임신이 되었던 겁니다. 제 나이 23살에 임신을 했고 24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시부모 생각이 절로 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를 봤어야 했는데 하면서 우는데 이상하게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에 우리 부모님이 염치도 없이 병원으로 찾아와 주셨고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아들을 출산했으니 출산 기념으로 돈 좀 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를 이을 아들을 떡하니 낳았는데 한 푼도 안 주면 서운하지 않겠나?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병원까지 와서 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말 맞다나 아들을 낳은 건 난데 돈은 왜 엄마랑 아빠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이게 어디 지 부모한테 눈을 바락바락 뜨고 덤벼? 너 낳아준 게 누구야? 나야 나. 나 아니었으면 네가 태어나기나 했겠어? 이런 아들을 낳을 수나 있었겠어? 이게 다 엄마랑 아빠가 너 잘 낳아서 아들도 낳고 한 거 아니야. 돈을 주지 않으면 내 딸이랑 내 딸이 낳은 손주까지 강원도로 데리고 가겠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제는 내 아이를 볼모로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아등바등 힘들게 살 때 모른 척 해놓고는 이제 와서 내 딸? 내 손주?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다. 이래놓고 돈 받아가면 나 몰라라 할 게 뻔한데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우리 부부한테 용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애를 볼모로 잡고 돈을 달라고? 네가 이렇게 강짜를 부려봐야 우리한테 씨알이나 먹히겠나? 장서방, 우리가 손주 데려다가 키울 테니 돈 마련되면 보내도록 해. 우리가 못할 줄 알고? 내 핏줄 섞인 손주인데 우리가 애 데리고 갈 수도 있지. 돈 준비해 당장. 그러더니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냅다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뛰어서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에게 당장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헐레벌떡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저희 부모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만 어찌나 발이 빠르던지 이미 건물 밖으로 나가고 없더군요. 어떻게 눈을 뜨고 아이를 바로 앞에서 빼앗길 수 있는지, 아니 고작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손주를 그렇게 납치할 수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저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납치되었다고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호사 선생님도 놀래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출동한 경찰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달려오는 중 사거리에서 웬 남자가 차에 치였는데 그 앞에 아이를 안고 있는 노부부가 있더랍니다. 경찰이 왠지 신고 접수가 되었던 아이 납치 사건의 용의자라 생각이 되어서 부모를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포대기에 쌓인 아이는 우리 아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에 치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차에 치인 남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갈 무렵 납치 용의자를 쫓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지금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지만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즉사를 한 것 같다고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질 않더라고요.
몇 번을 경찰을 붙잡고 지금 제 남편이 죽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경찰은 계속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부모는 풀려나게 되었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죗값은 아무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엉금엉금 기어 장례식장을 내내 지키고 있는데 정말 꿈 같아서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더군요. 장례식장에 뻔뻔하게 나타난 부모라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국화꽃 하나 올리고는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지에 과부가 되고 남편의 장례식을 아픈 몸으로 끝마치게 되었죠. 그래도 최근에는 사이가 참 좋았었는데 참 서글퍼지더군요. 아무리 시집살이를 당하는 동안 제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는 무심한 놈이었다지만 시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사이가 달라져 정이 붙었나 봅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들까지 낳았는데 우리 아들 커가는 것 한번 지켜보지 못하고 이리 허무하게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남편을 바다에 뿌려주고 나서야 빈자리가 실감났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서러운 와중에 우리 부모가 다시 나타나서는 애까지 데리고 어디 가서 뭐 해 먹고 살 거냐며 본가로 들어오라고 막무가내로 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대로 끌려서 강원도에 틀어박히게 되었죠. 본가에 가서 딱 3일간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으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 차리라고 돈을 벌어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어 키우기도 모자란 시간에 돈을 벌어오라고 하루 종일 난리를 쳐대니 매일매일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서천에서 지내는 동안 둘째와 셋째마저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막내 아들 정우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대가리도 나쁜지 대학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수를 한다, 삼수를 한다 하며 집안에 있던 돈은 다 털어가더니 결국에는 계속된 실패에 술독에 빠져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는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을 퍼먹는 아들의 술값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고 우리 아들에게 먹일 분유값이 필요했기에 매일같이 밭일을 나가 하루 일당을 벌어오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차라리 조금만 더 컸어도 공장에 취직이라도 할 텐데 아직 너무 아기라 떼어놓고 10시간씩 일을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가며 1년을 보내고 우리 아들이 돌이 되었을 무렵 정우는 4번째 대학 입학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우리 부모도 정우에게 막말을 쏟아부으며 탓을 하더라고요. 에라이 돌대가리야. 여태까지 너 공부시킨다고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이었으면 우리 아파트 샀다. 다 썩어 빠진 집에 살면서 네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으면 떡하니 대학 붙어서 의사가 되어야지.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의사가 돼서 우리를 호강시켜줄 셈이냐? 그 말에 동생은 엄청나게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안 집기를 다 던지는 바람에 우리 아기가 깨서 엉엉 울기 시작했죠. 내가 언제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 그게 다 엄마 아빠 욕심이었지. 나는 그냥 대충 살다 대충 죽으려고 했다고. 그리고 술값 대준 게 언젠데? 언제는 나보고 스트레스 풀 겸 술이나 마시라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내가 언제 의사한다고 했어? 그리고 애새끼는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정신사납게. 이딴 집구석에서 공부를 하라고? 퍽이나 되겠다. 우리 아이가 엉엉 우니 부모도 정우도 애 때문에 정신사납다며 화를 냈고 저는 그 밤늦은 시간에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를 달래서 잠이 들면 다시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 몸을 뉘어야겠다 생각하며 애를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돌기 시작했죠.
자꾸만 히끗히끗하며 우는 아들 녀석 때문에 저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마을을 걸으며 돌아다녀야 했어요. 겨우겨우 잠이 든 기색이 보이자 집으로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드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싶었죠. 그런데 글쎄 낡은 나무에 지푸라기가 얹혀져 있던 썩어 빠진 우리 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업고 있다는 것도 까먹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총구석에서도 아주 구석진 곳에 덜렁 있던 집이라 다른 집에는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만큼 소방차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겨우겨우 불을 끄고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사상자가 있나 살피고 있는데 글쎄 불에 탄 시신 3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불에 새카맣게 타버려서 신원 확인을 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부모와 막내 동생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도 너도 나도 증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깨부수는 소리가 났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도 시끄러워서 찾아오니 불이 났더라. 원래 저 집 아들이 술 먹으면 개가 되는데 오늘 저녁쯤에 술병 4-5개 들고 집에 가는 걸 봤다. 지 부모 맨날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잖아 하는 증언들이여. 늦은 밤이라 조용한 산골 마을에 모든 소리가 울려 퍼졌나 보더라고요.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내 밭일을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꾸벅꾸벅 졸면서 조사를 받는데 있는 그대로 전부 이야기를 했죠. 동생이랑 부모가 다투는 소리에 애가 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우려고 밖으로 나왔다고요. 처음에는 제가 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 사고가 나서 그런지 저도 용의자로 올라갔었는데 제가 애를 안고 마을을 내내 돌았고 딱히 협의점을 찾을 수 없는지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모든 게 까맣게 타버린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이랑 저랑 살던 전셋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부모 손에 이끌려 강원도로 오느라 짐도 빼지 못하고 전세 기간도 남아있던 그 집 말입니다. 전셋집에 찾아갔더니 다행히도 집주인분께서 다음 달에 전세가 만료된다고 하시면서 재계약을 할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세간 살림에도 먼지가 쌓여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다들 쓸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빈자리가 꽤 크게 느껴졌기에 그 집에서 아들과 둘이 산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전세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저는 그 돈으로 아들과 둘이 살만한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다 한 뒤 아들과 새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야 하나 막막해하던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우리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수익자가 막내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내 동생까지 같이 하늘로 가버렸으니 남은 가족이 수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시집간 2 동생들과도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동생들과 정확히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니 수중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이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안 된 부모였지만 죽고 나서 돈이라도 챙겨주니 감사하더군요. 동생들과 돈을 나누며 우리 부모는 천벌 받은 거라고 아들이랑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오순도순 살라며 낄낄거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니 우리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보험회사를 돌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거니와 시부모의 사망보험금에 배에 들어있던 보험까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식간에 목돈이 생겨버렸고 아들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에게서 불을 얻게 되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면서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저는 이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서천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는 할 줄 아는 일이 생선 손질을 해서 파는 일이었기에 그 일에 집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산시장에서 같이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저를 하나둘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시 돌아와 자리를 잡기 전이라 경쟁 상대로 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따돌림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인들 사이에서 제 팔자가 드세도 너무나도 드센 여자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저를 피해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 말이야. 생긴 건 조용조용하게 생겨서 팔자가 드세도 굉장하게 드세다면서 시부모도 죽고 남편도 사고로 가버리고 거기다가 지 부모의 동생까지 불타 죽었다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시부모는 물에 빠져 죽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어 지 부모는 불타 죽어. 아주 삼박자 제대로지 뭐야? 저렇게 기구하고 드센 팔자랑은 가까이 가면 기빨려서 안 되는 거 알지? 또 어찌 알아? 우리까지 큰일 날지. 그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 결국에는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들을까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를 앞에 두고서 속닥속닥 들리게 말을 하는 상인들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에 대한 뒷말을 왜 그렇게들 하고 다니는 겁니까? 누가 들으면 제가 물에 빠뜨리고 사고 내고 불 지른 줄 알겠소. 저는 그때부터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상인들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다녔고 저는 혼자 싸워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저는 수산시장에 고립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저렇게 기가 세니 주위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들 그렇게 죽었으니 이제 하나 남은 자기 아들은 목매고 죽겠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아니, 참으면 그게 병신이지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한 상인에게 생선 내장을 던지면서 바락바락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견디며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가게를 접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서천 어디를 가도 저를 손가락질한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아들을 데리고 머나먼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 정착을 하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고 아들은 당당하게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국밥집을 차려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모자가 살기에 모자람이 없었고 아들이 장가만 가주면 제 인생의 큰일은 모두 치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의 노후는 돌아가서 시부모와 부모, 남편의 보험금으로 전부 준비를 마친 뒤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국밥집에 정말 꾀지지한 여자가 들어와서는 꼬깃꼬깃 2,000원을 내밀고 공깃밥 한 개에 국물 1,000원어치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행색이 거지 같아 보였는데 거지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여자라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여자가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이니 제 젊은 시절 고생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가 가장 불쌍하고 불우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기에 그런 사람들을 봐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가씨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밥 줄게 하고는 고봉밥을 떠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작게 말을 하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 잘 먹어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일주일을 굶어도 저렇게는 안 먹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아가씨에게 배고프면 밥 더 줄 테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눈치를 힐끗 보면서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더니 2,000원을 내밀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구겨진 그 2,000원이 전 재산으로 보였는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돈을 다시 아가씨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됐다고 사정이 딱해 보여서 밥 한 그릇 말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중에 꼭 갚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느낌이 싹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이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어디 일할 곳 있어? 아니요. 그러면 혹시 우리 가게에 직원 하나 구해보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일해볼래? 내가 월급은 많이 못 줘도 밥은 꼬박꼬박 줄 수 있어. 당장 어디 일할 데 없고 갈 데 없으면 우리 가게에서 한번 일해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정말 자기가 이곳에서 일을 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된다고 마침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가씨 손에 5,000원을 쥐어주면서 그 꼴로는 왔던 손님도 나가게 생겼으니 일단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5,000원을 들고 도망을 간다면 그냥 거지한테 적선한 셈 치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3시간이 지나니까 뽀얗게 씻고 나타났더라고요. 하지만 갈아입을 옷이 없었는지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벌 옷이라도 챙겨줬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었네. 저희 가게에는 제가 아침부터 일찍 나와 육수를 우려내고 쉴 공간이 필요해서 마련해둔 작은 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옷까지 몇 벌을 두고 땀이 나면 갈아입고 했었는데 그 옷이 생각이 나서 아가씨에게 하나 건네주었죠. 제가 입던 옷이라 조금 촌스럽긴 했어도 워낙 곱게 생긴 아가씨라 그런지 그럭저럭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심성은 참 고운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리 가게에서 쭉 일을 하게 되었고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되어 제 가게 쪽방에서 지내며 일을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을 같이 손발을 맞춰보니 일도 잘하고 손도 야무지고 눈치도 빠르더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부모는 어디 가고 혼자 그 꼴로 돌아다니게 된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안 계셨고요. 아버지와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도박 중독자가 되셨어요. 도박 자금이 부족해지자 결국에는 사채를 빌려다가 쓰셨고 사채업자를 피해서 혼자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 저를 납치해서 술집에 팔아버리겠다,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아이고, 고생 많았네. 그러면 사채업자는 따돌린 거야? 납치를 당했었는데 죽기 살기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밤이고 낮이고 노숙을 하며 여기까지 도망쳐 오게 됐어요. 제 고향이 원래 경주였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숨어들었으니 못 찾을 것 같긴 해요. 그 사정을 전부 듣는데 우리 부모 생각이 나면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아가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 국밥집 단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빚은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길래 저희는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르고 우리 아들이 평일에 연차를 냈다고 하면서 배가 고프다며 국밥집에 찾아왔다가 일을 하는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제가 도와주라 할 때는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한 번을 안 오더니만 퇴근하면 와서 설거지를 돕질 않나 스스로 나서서 바닥 청소를 하질 않나 아주 계산대 앞에 서서 아가씨가 일하는 걸 빤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생쇼였죠. 제가 기가 차서 제가 가게 문을 닫으면 아가씨가 쪽방에서 잠을 자니 밖에 걸쇠는 따로 닫지 않았어요. 혹시 아가씨가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집에 가자고 아들을 불러내니 가게에서 한잔하면 안 되냐고 슬쩍 눈치를 보길래 혀를 끌끌 찼죠. 아가씨 같이 한잔하자 하면서 셋이 술판을 벌였는데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아들이 아가씨한테 이거저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했는데
아가씨도 우리 아들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건지 곧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늙은이가 빠져줘야 할 일이 생겨도 생기겠다 싶어서 너네 둘이 마실 만큼 잘 마시고 문단속 잘하고 내일 보자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일은 예상치 못할 때 터지더라고요. 몇 개월간 아가씨를 추적했던 사채업자가 가게를 어찌 찾았는지 그날 딱 들이닥친 겁니다. 제가 돌아온 줄 알고 아들이 문을 열었는데 사채업자가 떡하니 들어와서는 아가씨를 끌고 가려고 한 거죠. 막으려던 아들이 밀려서 넘어졌고 벽에 부딪히면서 글쎄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찾아온 겁니다. 건너편에서 24시간 국수 장사를 하던 국수집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 근처에 있던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다행히 현장에서 바로 사채업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끌려가지 않겠다고 길거리에서 내내 반항을 한 덕에 시간을 끌었던 덕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자다가 연락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경찰서에 갔더니 아가씨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더군요. 놀래서 바로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단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침이 밝자마자 경찰서에 와서 일을 해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처치를 다 받은 아들이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뇌진탕이라 며칠 머리가 울릴 수는 있는데 다른 곳에 이상은 없다고 퇴원해도 된다고 하길래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까지 잘못됐으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경찰서에 가니 사건 조사가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사채업자는 불법적인 일을 수도 없이 벌인 나쁜 놈이었고 심지어 아가씨네 아버지까지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합의할 거냐고 묻는데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란 작자도 풀려나서 아가씨를 염치도 없게 찾아왔는데 아가씨가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계속해서 도박을 하던 술을 마시던 이제 우리는 남처럼 지내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살다 조용히 죽으시라고요. 저한테 피해 오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버지란 작자가 양심은 있는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더군요. 마음의 빈자리는 우리 아들과 제가 채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아가씨라고 부르던 여자는 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그렇고 그런 기류가 흐른다는 건 알고 있었고 손도 야무지고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그쪽 방에서 일하면서 지내는 게 기특하단 생각은 했으니까요. 사채 일도 잘 해결이 되었고 그 사채업자는 결국 다른 건에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게 밝혀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가 모아두었던 돈에서 빼서 주었고 며느리는 제게 평생 갚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효도하겠다는 둘을 막을 방법도 딱히 없었고요. 사실 막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똑부러진 아가씨라고 생각하거든요. 둘은 결국 평생을 함께할 가족으로 엮였고 여전히 저와 며느리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돈 어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는 아주 간소하게 치렀고 며느리는 모든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빚을 청산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남 괴롭히고 죄를 짓고 살면 고스란히 천벌을 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사는 게 목표랍니다.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돌아온다는 말을요. 여러분들도 항상 남을 돕고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곳에 찾아와 무슨 사연을 풀어낼지 정말로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그 도끼를 뽑아낸 뒤 복수로 치료를 마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아주 스펙터클하고 쉴 틈 없이 신이 나니까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저의 결혼까지도 축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며 가훈으로 삼고 계신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을 도우면 복이 되돌아온다고 아주 굳게 믿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도와야 한다. 남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내 일이 될 수 있다. 콩 한 쪽도 나눠야 한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기에 저와 어머니는 진절머리를 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역시 입으로만 돕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인상이 푸근한 아저씨답게 늘 이쪽 저쪽 분주하게 남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아원 문 앞에 갓난아기일 때 버려져 평생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갓난아기였기에 금방 입양처를 찾게 되어 좋은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된 것 역시 큰 복이라며 이렇게 나눔을 받았으니 본인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자마자 양부모님께서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저는 친조부모님을 단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지갑 속에 빛바랜 사진으로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양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다는 선산을 아버지께 상속을 해주셨는데 아버지는 그 선산에 조부모님의 묘자리를 만들어 모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산이 있는 고즈넉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 조용한 동네가 제 삶의 터전이자 제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주무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또 양부모님을,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의 핏줄이라고 분명 미울 때도 있었을 텐데 항상 사랑으로 포옹해 주시고 감싸 주심을 감사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한 양부모님을 만나게 된 건지 저로서는 솔직히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친핏줄인 부모님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보통 입양 가정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벌초를 끊임없이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버지께는 그 보답을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하셨고 고아원으로 봉사도 자주 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처음 만나게 된 곳도 고아원이었거든요. 두 분 모두 봉사를 하시다가 알게 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후원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다니시고요. 저도 원하진 않았지만 반강제적으로 끌려가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 말하는 봉사 점수를 다 채우고도 넘쳐서 우리 학교 봉사왕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선산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시내 느낌이라기보다는 오순도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 같았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아버지께서 양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시골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냐면요.
마을에 이장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을 곳곳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면 온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 내용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4-3번지에 사시는 이금숙 할머니 댁에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같은 거요. 전원일기에서만 본 것 같은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타지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주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진짜 그런 방송을 아직도 하냐면서요. 아직도 동네 땅값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동네였습니다. 철이 되면 서로 품앗이를 해주며 노동력을 아끼고 서로 돕고 돕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우리원 같은 큰 건물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동네의 할머니들을 위한 작은 보건소 하나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마트 그런 것도 꼭 큰 시내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나가야만 있었고요. 동네에 아주 작은 슈퍼 하나는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아원도 하나 있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대부분 수녀님들께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어울리지 않게 동네에 성당이 하나 있어 동네 사람들의 종교는 대부분 천주교였고 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돌보자는 마음으로 동네 성당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봉사를 나가셨습니다. 물론 돈이 생기는 대로 후원도 아낌없이 하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이불도 기부를 하시고 옷도 기부를 하시고 간식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마트에 다녀오는 날이면 차 한가득 과자와 빵을 싣고 오셔서 고아원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땅이 선산을 제외하고 평야도 있었기에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분에게 세를 주시고 돈을 받으셨습니다. 집 자체는 여유가 있었기에 봉사를 꾸준히 하시고도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시골 마을은 조용했고 도란도란했으며 학교가 멀다는 단점을 빼고는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배달 음식점이 있어서 밥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기 좋고 물 좋아서 여름이면 산에 놀러 가고 겨울이면 강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저처럼 어린 애들은 고아원에 있는 애들과 몇몇 집이 전부였지만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다 같이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고아원에 산다고 해서 깔보거나 무시하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고아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어린 아이들은 입양이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찬 상태로 들어온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어도 입양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딱 5, 6살까지는 입양이 그럭저럭 되는데 7살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입양이 거의 되지 않아서 19살까지 고아원에서 지내는 언니 오빠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건 제 나이가 7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4살의 나이로 고아원에 처음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꽤나 딱한 아이였는데 부모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아원에 버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부모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려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맡아줄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보호시설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고아원에 입소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뽀얗고 작았던 그 남자아이는 당연히 고아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한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난생 처음 보는 수녀님들만 곁에 있으니 두렵고 불편했겠죠.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수능을 하거나 적응을 하는 편인데 찬영이는 도통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는 소리가 담을 타고 저희 집까지 들려올 정도였으니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무척이나 지쳤을 겁니다. 저는 주말에 부모님을 따라 고아원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요.
형식상으론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었지만 고아원에는 같이 놀 친구들이 잔뜩 있어서 저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찬영이가 구석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다가 저에게 슬며시 다가오더니 제 옷에 달린 브로치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예쁘다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찬영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저는 인심 쓰듯이 브로치를 떼어서 찬영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깝긴 했지만 이거 하나도 찬영이가 눈물을 그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깝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찬영이 손에 브로치를 쥐어주었고 그게 무슨 방아쇠가 된 건지 찬영이는 저만 보면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하면서 울던 찬영이가 제가 집에 가려고 하자 누나 누나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는 방싯방싯 잘도 웃던 아이가 제가 집에 간다고 우니 마음이 좀 이상하대요. 수녀님들께서는 찬영이가 뽀얗고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였고 나이가 4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입양하겠다는 입양처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찬영이는 5살, 6살, 7살이 되도록 입양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낯선 사람만 보면 엉엉 울어대서 입양을 가지 못했고요. 조금 더 큰 뒤에는 이상하게 입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찬영이를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건지 입양을 기피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찬영이는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금방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찬영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졸지에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찬영이를 챙기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영이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영이를 붙잡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아이였지만 애가 똑똑한 건지 저한테 잘 맞춰주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를 하게 되었는데 찬영이가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곁눈질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글 공부도 하고 숫자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찬영이가 저만 너무 따라다니니까 저도 불만이 생기는 날도 있었죠.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날도 있는데 찬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자기랑만 놀자고 떼를 썼거든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엉엉 울면서도 제 옷자락을 놓치지 않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찬영이랑 놀아야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찬영이를 저희 집 막내로 입양을 하자는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저랑 워낙 잘 지내고 있었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영이와 제가 1살, 2살 나이를 더 먹을수록 성향이 점점 달라지면서 서로 놀고 싶은 종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형놀이나 그림 그리기가 좋은데 찬영이는 공놀이나 철봉에 매달려서 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지저분한 게 싫어서 흙에서는 놀고 싶지 않았는데 찬영이는 저에게 흙에서 두꺼비집을 만들며 놀자고 했습니다. 성향이 점점 안 맞기 시작하니까 제가 고아원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찬영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찬영이를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으셨습니다. 아무리 불쌍한 아이를 돕는 일이라 해도 저랑 잘 지내야 한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친한 동생과 친동생이 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찬영이를 끝끝내 눈에 발표하셨지만 제가 딱 잘라서 찬영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입양을 포기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13살이 되고 찬영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에서도 이제는 입양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춘기가 오고 있었고 14살이 되자마자 생리를 시작하면서 2차 성장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가자고 하셔도 저는 공부나 하고 있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루는 찬영이가 부모님께 슬며시 제가 보고 싶다고 같이 놀고 싶다고 말을 전한 모양인데
저는 딱 잘라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춘기였으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남자아이가 들러붙는 게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저도 소녀 감수성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찬영이가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면서 한 번만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걔가 줘봐야 뭘 주겠냐고 귀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찬영이가 저에게 편지를 주면서 누나, 내 마음이야 하는 겁니다. 주변 고아원 친구들이 놀리고 싶어서 난리가 난 것이 보였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누나 이제 중학생이라 바쁘다고, 초등학생인 너랑 놀아줄 시간 없다고 모질게 대했습니다. 자꾸 불러내지 말고 너도 네 또래 애들이랑 놀아. 내가 초등학생이랑 놀고 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찬영이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저에게 누나, 내 편지 하는데 저는 그걸 뿌리쳤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분명 친구들이 고아원 동생한테 러브레터를 받았다고 놀릴 게 뻔했죠. 편지는 받은 걸로 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고 차갑게 대꾸하고는 우는 찬영이는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잔뜩 화가 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 방문을 벌컥 열고는 찬영이한테 그렇게 모질게 해야 했냐고, 애를 꼭 울려야 속이 시원하냐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봐서 솔직히 조금 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찬영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입양 간다더라 하시며 못된 계집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찬영이를 왜 이렇게까지 챙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찬영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데 뭐 어쩌라고요? 입양을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찬영이랑 잘 어울려 놀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겠냐고 차갑게 대꾸를 하고 공부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 제가 고아원에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으니 찬영이를 보진 못했고요. 잘 가라는 인사를 못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찬영이는 11살이라는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찬영이가 미국에 도착을 했을 텐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11살 나이면 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케도 입양을 갔다고 슬쩍 대꾸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찬영이가 엄청난 천재라고 말입니다. 그 울보가 천재라고? 하고 물어보니 무려 IQ 테스트에서 152라는 높은 숫자를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한글 공부를 시작할 때 3살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서 한글을 다 뗀 거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암산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머리 회전이 엄청나게 빨랐대요. 제가 찬영이 귀찮다고 서서히 멀어질 때부터 찬영이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공부하느라 못 온다고 그랬다면서 같이 공부해보겠다고 하루 종일 책만 팠다더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녀님 한 분이 IQ 테스트를 해보자고 권유를 했고 무려 152라는 수치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싹을 알아본 미국의 엄청난 재력가 부부가 찬영이를 키우고 싶다고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연락처라도 받아뒀어야 했다고 아쉬워하길래 찬영이 성공하면 뭐 좀 얻어먹으려 했어? 하니까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미국 가서 무슨 정을 붙이겠냐고,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음식 좀 보내주려고 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찬영이가 엄마 밥을 오죽 좋아했니? 거기 가면 다 금발머리 백인일 텐데 얼마나 외롭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물 반찬을 뒤적거리면서 남 걱정도 팔자다
하고 말았습니다. 제 밥상에도 고기가 없는데 찬영이한테 무슨 반찬을 해주겠어요. 그렇게 다시 조용해진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요란법석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외지인이 잘 정착하지 않는 마을인데 외지인이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온다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구경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장비차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때 딱 마침 고추를 말릴 시기라 도로에 고추를 싹 널어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통행 일정이야 다들 꿰차고 있었고 큰 차량이 아니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라 그냥 널어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행사처럼 고추를 널어놓은 거라 누구 하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외지인은 그걸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추를 말릴 시기에 중장비 차량이 와서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맡긴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놈의 고추 때문에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은 외지인에게 그냥 공사 내일요 하면서 태평하게 굴었습니다. 정작 외지인은 하루하루가 다 돈인데 말이죠. 고추 좀 치워달라고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장님은 귀찮다고 무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 이장이 좀 일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재수가 없긴 했거든요. 아들이 무슨 서울대를 나왔다나 뭐라나. 아무튼 외지인에게 자기는 막걸리 약속이 있어서 방송해주기 어렵다고 하고는 사라졌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소란스러움에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나와보셨다가 그 상황을 모두 목격하신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동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할미, 고추 좀 치워주세요. 이 고추 저쪽으로 옮깁니다. 하면서 길을 터주셨습니다. 한 40분을 넘게 동네방네 외친 덕에 길이 드디어 열렸고 외지인 부부는 저희 아버지께 엄청나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끼리 당연히 돕고 돕는 거라면서 저기 뒤터에 지어질 집 구경이나 나중에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집을 다 지은 후에 초대를 받았고 집을 궁금해하던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지인 부분의 집 구경도 하고 선물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워낙 사람을 좋아하시고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갔죠. 그뿐만이 아니긴 했습니다. 금순 할머니 댁에서 소가 송아지를 또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나오는 도중에 뭐가 잘못된 건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얼마짜리 소인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할미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옆 마을 수의사분을 모시고 와 진료를 보게 해드렸고요. 다행히 목에 걸린 찌꺼기들을 뽑아내자 다시 숨이 활기차졌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철이네 집에 있던 차광막이 무너지자 아버지께서 대신 가서 수리를 해주시기도 했죠. 그거 은근히 돈 많이 드는 작업이라 찢어지거나 무너지면 없는 채로 사는 집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홍반장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씨가 하필이면 또 홍씨여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홍반장 홍반장 하며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동네 살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꼴을 가장 눈꼴 시리게 봤던 사람이 누구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대신한 것뿐인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을 이장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저렇게 가식을 뿌리고 다닌다고 험담을 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순전히 호의로 하신 일이었으나 이걸 감투 쓰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반반씩 파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벌써 몇 년 동안을 마을을 위해 일한 줄 아냐?
당연히 이장이 최고다 하는 이장파. 이장이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물며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조차 홍반장이 줍는다 하는 홍반장파. 제일 피가 터졌던 건 마을 이장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선 당연히 이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 반인 홍반장파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복걸 하신 거죠. 저녁마다 집에 찾아오셔서는 지금 이장은 너무 하는 게 없다. 홍반장이 나와야지 마을이 좋아진다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동네 쓰레기 줍고 다닌 이후로 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냐? 홍반장만 믿는다 하시면서요. 결국 고민 끝에 등살에 못 이긴 아버지께서 이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고 웃기게도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장이 되셨습니다. 이장파 사람들도 앞에서는 이장이 최고다, 의리가 있지 하시면서 뒤로는 저희 아버지를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장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6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된 뒤로부터 정말 바쁘게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회비부터 관리비를 원래 지정된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전 이장이랑 동네 은행장이랑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이장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며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아버지께서 장부를 낱낱이 공개를 하셨고 전 이장은 마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죽 열이 받았으면 술을 먹고 저희 집에 찾아와 깽판을 치는 바람에 경찰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깨끗하게 매월 1일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회비의 사용처를 모조리 공개하고 장부를 따로 관리할 마을 주민 2분을 정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비에서 남는 돈으로 고아원을 후원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마을 사람들의 경조사에도 보태자고 하셨습니다. 마을이 협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조사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 모두 십시일반하여 돈을 걷었었거든요. 그 비용을 따로 쓰지 말고 마을 회비에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고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마을 수리와 고아원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도 비용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장이 된 이후로는 마을이 정말 보기 좋게 깨끗해졌고 사람들끼리의 사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2년 동안 마을 이장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전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왕따가 되어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간 찬영이는 가끔 국제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 엿보인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매몰차게 보내긴 했으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 이장 일을 맡아서 한 지 3년 차가 지났을 무렵 마을에 아주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전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큰 사기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까막눈인 마을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현혹을 시켜 서류를 조작하여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땅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오랜 시간 꼬여낸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려면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땅의 사용처가 정확해야 하며 일단 위임을 해서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장의 말에 속아 사람들 대부분이 위임장이라는 서류에 사인을 했고 전 이장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서 땅을 갈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하루아침에 모두 전 이장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인 건
글자를 잘 모르는 할머니들의 집터까지 큰돈으로 불려주겠다면서 가져간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버렸고요. 문제는 우리 아버지는 속지 않을 게 뻔하니까 우리 어머니께 접근을 해서 며칠 동안 현혹을 시켰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동참을 하였으니 믿고 도장을 드린 거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선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평야까지 모두 빼앗겼는데 평야를 농사꾼에게 세를 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농사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명의가 바뀐 탓에 자기들 1년 농사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온 거죠. 한순간에 우리 가족은 돈 한 푼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도 죄다 거지가 되고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에 전 이장은 유유히 마을을 떠나 잠적을 해버렸죠. 저희는 풀죽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행히 그동안 후원을 했던 고아원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체가 성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교단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성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그 돈을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보내주신 거죠. 돈이 꽤 되어서 한시름 났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전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빠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우리도 다른 동네에 전셋집 하나는 얻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19살인데 그거 하나 몰랐겠습니까? 어머니도 이번에는 아버지를 살짝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한 게 우리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고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망해버려서 여간 달빵을 얻어 살아야 하는 것도 불편했고 저는 수능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 덕에 대학 입시는 실패를 했고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시내의 대부 업체에서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말에 냉큼 지원을 했습니다. 일이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조폭들이 운영하는 대부 업체였거든요. 대신 월급이 꽤 많았기에 그곳에서 일하며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증금이야 안 쓰고 있어서 갚았지만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은 다달이 갚아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다른 동네로 막노동 일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냈지만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7년. 빚은 거의 갚아가는 시점에 또다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겨우 다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빌라 월세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집으로 소송장이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니 선산에 우리 아버지 양부모님, 즉 조부모님의 묘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산을 이장이 훔쳐간 거나 다름없이 날름 가져갔고요. 그 선산에 있는 묘를 이장하라는 소송장이었습니다. 자기네 땅에서 7년이나 공짜로 새들어 살았으니 땅 사용료도 지불하라는 억지 소송장이었습니다. 그걸 받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억장이 무너지셨는지 정말 엉엉 소리를 내며 우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내용 증명까지 날아오더라고요. 결론은 하루빨리 이장을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땅을 갈취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 마을 이장 도망간 건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간 거냐고 씩씩거렸죠. 제가 열이 잔뜩 받은 채로 출근을 하니 사장님께서 미스 송 무슨 일 있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전 이장이 땅을 훔친 것부터 조부모님의 묘를 이장하라고 한 내용 증명까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놈들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면서 당장 수소문을 해보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부업체 사장님께서 조폭이라고 했었잖아요. 조폭들이 또 의리는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한 게 화가 났는지 정말 며칠 만에 숨어서 지내던 전 이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똘마니들을 죄다 데리고 찾아가서 협박을 하신 거죠. 사장님께서 직접이요. 어디 양아치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냐며 남의 땅을 갈취해놓고 땅 사용료를 내라질 않나, 묘 이장을 하라질 않나, 전 이장한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면서 정말 살벌하게 조져놨다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배때기에 확 선 긋기 전에 당장 서류 돌려놔라, 내 눈앞에서 돌려놔라 하셨답니다. 윽박을 질러대니 전 이장도 벌벌 떨면서 새로 만들어진 서류에 도장을 다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7년간 끙끙 앓으며 빚을 갚느라 고생했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이렇게 쉽게 되찾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왜 7년이나 흩어져 살면서 그 고생을 해야 했는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끝난다면 무척이나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장이 조폭이 자기를 협박하는 바람에 땅을 빼앗겼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떡하니 넣은 거죠. 다 감옥에 잡아 쳐넣을 거라면서 경찰을 대동하고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적반하장을 부린 것입니다. 저는 괜히 저 때문에 사장님까지 난처해지고 곤란한 일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본 것 아니고 뭐 심각해지면 감방이나 갔다 오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감방 소리 나오자마자 식겁을 제가 놀라서 입을 헉 하고 벌리니 어차피 가봐야 이런 잡다한 일은 징역 1년도 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쿨해도 사장님이 너무 쿨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찝찝함은 솔직히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의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엮인 소송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그런 건지 선뜻 맡아주겠다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소송비도 정말 비싸게 부르더군요.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시작이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법원의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전 이장은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긴 땅이라고 끝없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했던 전적이 있으니 저희 사장님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전부 나섰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올 리가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글쎄 정말 상상도 못한 인물이 서 있었죠. 바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찬영이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찬영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세요 하고 묻는데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찬영아 하면서 부르셔서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꿈뻑거리며 찬영이? 네가 찬영이라고? 하면서 놀람을 숨기지 못하니 저에게 누나 오랜만이네요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께서는 찬영이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힘든 삶의 유일한 재미이자 탈출구이자 위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반성을 하게 되었죠.
같은 한국에 있는 저라도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하고요. 근데 분명 찬영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왜 한국에 와 있나 싶어서 물어보니 그러더군요. 소송을 도와주러 왔다고요. 찬영이가 글쎄 IQ가 152인 천재라고 했었잖아요. 미국에 가서 완전히 고삐가 풀려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들과 달리 아주 일찍 조기 졸업을 했고 대학도 로스쿨에 진학해서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시험까지 한 번에 떡하니 붙어버린 덕에 어린 나이부터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굵직한 사건을 여러 개 맡아서 승소를 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고요. 고작 24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의 반환 소송이며 우리 대부업체 사장님 소송까지 전부 변호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찬영이는 미국에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송 준비를 하면서 한국까지 왔다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잘 키운 딸보다 훨씬 든든한 아들이라며 부모님께서 참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영이의 도움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우기던 전 이장에게 어떻게 모은 것인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그게 이장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오래된 땅 문서들부터 시작해서 원래 소유주가 몇 년 동안 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전부 고소를 했고 사장님을 위한 탄원서까지 한데 모여지니 전 이장에게 제대로 엿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땅을 갈취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땅값을 송금한 내역이 없으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게 맞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이장은 땅값을 전부 물어주고 이들이 당한 고통을 헤아려 배상까지 전부 하라는 판결을 받고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망했다고 법원 앞에서 본인 변호사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죄다 침을 뱉고 돌까지 던졌습니다. 언제가 됐든 나쁜 짓을 하면 천벌 받는다는 게 진짜인가 봅니다. 그리고 저는 찬영이에게 그 어린 시절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찬영이도 저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그때 못 전해준 편지라며 그 시절에 썼던 빛바랜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누나, 이제는 공놀이 안 해줘도 돼. 다음에 만나면 인형놀이 하자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저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군요. 그날 이후로 찬영이와는 오해가 완전히 풀렸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찬영이는 키워주신 양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리를 끝내고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자리를 잡고 인권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3년째 변호를 하며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사이에 저희 사이도 깊어져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찬영이의 손을 잡고 정말 우리 딸이랑 결혼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약점을 잡힌 건 아니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면서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진짜 딸이 맞는지 순간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찬영이는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품어두고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제 이야기를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는지 꾹꾹 참았다고 하더군요. 왜 참았냐 하니까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어릴 적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죠. 절제절명의 순간에 찾아온 찬영이에게 늘 고마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을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준 제 예비신랑과 평생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